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내세울 것이라고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뿐인 평범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렇게 평범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흉흉한 사건이 자꾸만 나오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더 괴롭더라고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가장 크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 또한 사람이더군요. 얼마 전 저희에게 정말 따뜻한 기적이 찾아왔었거든요. 부족한 글솜씨이지만 여러분께도 이 따뜻함을 나누고 싶어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 옛날 제가 살던 곳은 속된 말로 정말 깡촌 중의 깡촌이었고 마을 사람들의 절반이 근처 광산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곳이었죠. 마을도 굉장히 작은 마을이라 서로 옆집의 수작 개수까지 알던 곳이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 지금은 그 지역이 전부 재개발되면서 옛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지만 저는 아직도 눈에 훤해요. 그때는 가로등도 거의 없고 버스도 몇 시간에 한 대 겨우 오는 정도로 환경이 열악했어요. 저는 막 성인이 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참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따뜻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지금의 저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딸을 낳았죠. 남편은 광산에서 일을 했고 저는 집에 딸려있는 작은 슈퍼마켓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었지만 애 키우면서 일하기에는 그만한 게 없었죠. 안쪽 방에서는 애를 먹이고 재웠고 저는 미닫이 문턱에 걸터앉아 이따금씩 오는 손님들만 맞이하면 됐거든요. 일이 고된 쪽은 남편이었는데 그럼에도 남편은 퇴근할 때마다 저와 딸을 위한 간식거리를 사오는 것을 잊지 않았고 들어와서도 금방 씻고 나와서 슈퍼일을 도왔어요. 오후 늦게 오는 재고는 전부 남편이 정리하고는 했죠. 당신 얼른 들어가 쉬어. 오늘도 하루 종일 내보느라 고생했는데 풀빵 식으면 맛없어. 얼른 먹어. 내가 고생은 무슨. 당신이 항상 더 고생이죠. 하루 종일 힘쓰다 와놓고 왜 또 힘을 써요. 그만하고 얼른 들어와서 같이 먹어요. 저녁도 차려놨으니까 밥부터 먹고요. 오늘따라 음료수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야? 이 무거운 걸 당신이 어떻게 옮긴다 그래? 내가 하면 금방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추우니까 얼른 들어가서 기다려. 제가 자꾸 깡마른 사람이었으면 몰라요. 저도 동네에서는 키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큰 여자였고 힘도 꽤나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런 저를 여린 여자처럼 돌봐주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집안 분위기가 늘 좋으니 딸도 얌전하고 순하게만 자라주었고 저는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죠. 동네 사람들은 그런 저희 부부를 부러워하면서도 예쁘게 봐주었고요. 저는 우리 식구 3명이서만 똘똘 뭉쳐 산다면 세상 어떤 일도 다 두렵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순진한 착각일 뿐이었는데요. 저희 가족의 행복을 누군가 시기라도 하듯 송두리째 앗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는 아주 평범한 하루였어요. 남편은 일하러 가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아 슈퍼를 보고 있었죠. 언제나처럼 방 문턱에 걸터앉아 한쪽으로는 아이를 재우고 바깥쪽으로는 슈퍼 입구와 TV를 보면서 여유롭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희 슈퍼 안으로 한 동네 아줌마가 헐레벌떡 들어오는 겁니다. 윤서 엄마, 빨리 나와봐. 쉿, 우리 애 지금 자.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숨이 넘어가? 지금 광산에서 사고가 났대. 동네 아줌마들 전부 소식 듣고 뛰쳐나가는 중이야. 윤서 아빠도 확인해 봐야지.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아줌마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빙빙 도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았어요. 뭐? 광산? 우리 남편도 확인해? 그게 무슨 소리야? 정신 차리고 윤서는 일단 나한테 맡기고 얼른 가봐.
버스 아까 출발했는데 또 언제 올란가 모르겠네. 그래도 일단 빨리 가봐야지. 아줌마가 내 등을 찰싹찰싹 내려치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돌아오는 듯 했어요. 아줌마가 윤서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정신없이 광산을 향해 뛰었죠. 버스로 한참 걸리는 거리를 저는 도저히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슬리퍼가 벗겨질 정도로 뛰어갔어요. 한참을 달리다 어느 순간 제 뒤에서 버스가 빵빵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때부터는 버스를 타고 갔죠. 버스 안은 저처럼 뒤늦게 소식을 들은 광부의 아내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이미 걱정되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버스 기사님은 요금도 받지 않고 광산까지 전력 질주로 내달렸죠. 나중에 알고 보니 기사님의 아드님도 광부셨다고 하더라고요. 광산에 도착하니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어요. 사람들 말로는 작업하다가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전부 갇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안에 생존자가 얼마나 있는지, 위급한 사람은 얼마나 있는지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파악이 안 되고 있더군요. 사고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하나같이 울부짖으며 파묻힌 사람들을 꺼내달라고 아우성이었지만 집안이 너무 약한 상태라 전문 장비가 오기 전에 섣불리 나섰다가는 생존해 있는 사람들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절망적인 대답만 들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혹시 모르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미친 듯이 남편을 찾았어요. 오늘은 남편이 들어가지 않았을지도 몰라, 다른 업무가 있었을지도 몰라 하는 헛된 희망이었죠.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잡듯 뒤져보아도 남편은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가 않았고 결국 나중에 작성된 피해자 명단에서 제 남편의 이름 석자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휴, 우리 남편 어떡해. 아우 세상에. 우리 남편 좀 구해주세요.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현장에는 저처럼 한순간에 남편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아내들이 울부짖고 있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자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 남편을 구해오고 싶었죠. 엇것 같은 시간이 흐르고 구조대원들과 장비들이 도착해 대대적으로 구출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곁에서 같이 울부짖던 사람들이 하나 둘 절망에 빠져 쓰러지는 걸 보았죠. 처음에 발견된 분들은 19이 사망자들이었거든요. 영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큰 사고 속에서도 생존해내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저는 그날 온몸으로 깨달았어요. 아직 제 남편이 발견되지도 않았는데요. 온몸이 덜덜 떨리더군요. 남아있던 실종자 가족들도 점차 희망을 잃어갔고요. 결국 저희 남편은 5일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제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 5일 동안 저는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면서 남편을 기다렸는데 결국 영영 남편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고 말았죠. 온 동네가 발벗고 나선 상태였기에 누군가가 저를 병원으로 옮겼던 것 같아요. 눈을 떠보니 이미 남편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죠.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손바닥만한 장례식장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기에 장례식장은 미어 터질 정도로 북적였습니다. 누구 한 명만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자가 발견되는 대로 급하게 영정사진이 추가되었어요. 그리고 사방에서 곡소리가 들려 마치 온 세상이 곡소리로 가득 찬 것 같았죠. 저는 깨어나서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고 한쪽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바싹 마른 몸으로 꺼이꺼이 울 힘도 없어서 끙끙 앓으며 곡소리를 냈죠. 그러다 한 번씩 울부짖고 까무러치고 그러기를 몇 번 반복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쩌나. 우리 남편 불쌍해서 어쩌나. 우리 딸은 또 불쌍해서 어쩌나. 얼마나 아팠을꼬. 아휴, 그게 얼마나 아팠을 거야. 우리 남편 얼마나 춥고 무서웠나. 우리 남편. 불쌍한 우리 남편. 제가 혼자 울부짖다 꼬꾸라지면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주고 또 다른 사망자가 발견되어 장례식장으로 오면 저 역시 정신없는 와중에 울부짖고
발버둥 치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안아주고 같이 오열하고 그렇게 지옥 같은 며칠을 지내며 남편을 보내주었어요. 잔인한 현실이지만 어쨌든 산 사람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동네의 절반이 과부의 아내들이었기에 저희는 서로 아픔을 보듬어주며 서로를 위해서라도 기운을 차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는 딸린 자식들이 있었거든요. 제 자식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일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수입이 사라지니 당장 슈퍼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방구석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해다가 하기 시작했어요. 시내에 있는 공장에서 일거리를 한 보따리씩 받아와 슈퍼를 보면서 부업을 했습니다. 꼬박꼬박 졸면서도 쉬지 않고 일을 하니 매번 산더미 같은 양을 할 수 있었고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기는 하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도 오래 지속하기는 어려웠어요. 아무래도 아이가 조금씩 커가며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이는 이제 걷고 뛰고 제잘거릴 나이가 되었고 먹는 양도 많아졌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공부를 시켜야만 했으니까요. 남들에게는 작은 돈이었겠지만 저에게는 그 작은 것도 한없이 버거운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저희 마을에는 집집마다 계약서를 들고 다니며 집을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저희 동네 전체에 재개발을 하게 되었다면서 집을 팔고 나가면 보상금을 준다는 얘기였죠. 하지만 저희 같은 시골 아낙네들이 뭘 알았겠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돈 받고 나가는 게 낫나 아니면 그냥 사는 게 낫나 하는 논쟁만 할 일 없이 며칠 동안 했을 뿐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들은 세상 돌아가는 일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머문다고 결정하면 머물 수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저는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랐고 집이 곧 일터인 슈퍼마켓 사장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동네 아줌마들 얘기 들으면 그 돈이라도 받고 시내로 나가 일자리를 구하는 게 낫다. 벌어도 거기서 버는 게 더 돈이 될 것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다른 동네에서 새로 털을 잡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괜히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다른 동네로 갔는데 적응하지 못하면 저는 그렇다 치고 제 딸은 어떡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선택권 따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저희는 곧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야 그런 일이 생기면 벌써 아주 뉴스가 떠들썩해졌겠지만 그 당시에야 그런 게 어딨겠어요. 스마트폰이니 그런 건 상상도 못하던 때였고 세상의 기준에서는 저희 동네만큼 조그만 동네가 사라지는 건 일도 아닌 때였죠.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이 저와 제 딸에게는 한없이 차갑고 잔인한 현실이었던 거고요. 마을 전체가 뒤숭숭하게 있던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처럼 부업을 하며 슈퍼를 지키고 있었어요. 벼랑간 온 동네가 소란스러워지더니 커다란 포크레인 세대가 동네로 들어오더군요. 웬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몰려왔고 저희 스파 안에도 서너시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대뜸 저에게 그 계약서, 그놈의 계약서를 들이밀더군요. 사장님,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계약서에 사인하시라니까요. 저희 정말 섭섭지 않게 드려요. 사장님은 지금 집에 계셔서 얼마나 천운인 줄 아세요? 얼른 사인하고 나가세요. 지금 안 나가시면 배상금도 못 받고 집도 잃으시는 거예요. 제 몸집의 2배는 더 큰 남자들이 슈퍼 안으로 들어오니 그 작은 슈퍼 안이 꽉 찼어요. 그들은 당장이라도 가게를 전부 뭉개버릴 것만 같았죠. 저는 그들이 하는 말이 전부 진심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알았어요. 할게요. 사인. 지금 당장 할게요. 사인하시고 지금 바로 이 돈 받고 나가세요. 안 그러면 진짜 크게 다쳐요. 간단한 짐만 좀 챙길게요. 시간 조금만 주세요. 얼마 안 걸려요. 금방 나갈게요. 저는 정신없이 사인을 하고 겨우 딸아이와 중요한 짐만 챙겨 들고 나올 수 있었어요. 밖에서는 커다란 포크레인들이
가장 바깥쪽 집부터 하나씩 부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 계약서에 사인을 안 하고 버티던 사람들 중에는 저처럼 간신히 간단한 집만 챙기고 몸을 피한 사람도 있었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 어르신은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에게 끌려 나오기도 하고, 부서진 집 근처에 있다가 다쳐 피를 흘리는 사람도 있었죠. 저와 제 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줌마의 식솔들과 함께 가장 가까운 시내로 몸을 피했답니다. 들리는 소식에는 몇몇 주민들이 크게 다쳤고 그날 밤 늦게까지 아주 아수라장이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발빠르게 몸을 피한 사람들은 근처에 있던 시내나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 번화한 중심가 근처로 터를 잡게 되었어요. 저와 딸은 꽤나 멀리까지 올라가 당시로는 가장 번화했던 곳에 머물게 되었죠. 배상금이라고 받은 돈이 그래도 목돈인 줄 알았는데 그 돈으로는 겨우 반지하 단칸방 하나를 구할 수가 있더군요. 당장 다달이 내야 하는 월세에 나이가 찬 딸아이를 학교 보낼 생각까지 하니 눈앞이 캄캄했죠.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손바닥만한 동네가 세상 전부일 줄 아는 시골 안악내였던 저는 도시 생활에 쉽게 적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구멍가게 돌보는 것 외에 다른 일은 해본 적도 없거니와 배워놓은 기술마저 없으니까요. 당시에는 고등학교를 들어가지 않은 학생들까지 공장에서 일을 구하던 시절이라 애까지 달린 나이 많은 저를 써주는 곳을 찾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죠. 월세는 점점 밀려가고 딸아이와 하루에 한 끼를 먹기도 어려운 날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제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정말 그때는 구걸이라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벼랑 끝에서 버틴 지 몇 달 되었을 때 저는 기적처럼 구사일생을 할 수 있었어요. 저와 제 딸의 사정을 알게 된 한 천사를 만났기 때문인데요. 그 천사는 바로 저희 집 바로 위층에 사시던 할머니셨답니다. 집주인과 오랜 친구 사이라는 할머니는 어느 날 저희 집에 월세 독촉을 하러 오셨다고 해요. 그 시간에는 제가 소일거리라도 하려고 바깥을 돌아다니며 일을 구하고 있었고 어린 딸 혼자 집에 있었는데요. 집주인이 오면 빈집인 척 문도 안 열고 조용히 있던 딸은 윗집 할머니에게는 모르고 문을 열어주었던 것이었어요. 친구의 부탁으로 저희 집으로 오셨던 할머니는 냉골처럼 차가운 텅 빈 방 안과 뼈만 남은 제 딸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 계셨다고 합니다.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딸아이를 데리고 위층의 당신 집으로 데려가셨고요. 그날 일을 구하지 못하고 근처 시장에서 거의 구걸하다시피 해서 쌀 한 줌을 얻고 집에 돌아온 저는 방 안에 딸아이가 없는 걸 보고 기겁을 했어요. 곧바로 딸아이 이름을 부르며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 있던 모양인지 할머니와 제 딸이 손을 잡고 반지하로 내려오고 있더군요. 윤서야, 엄마 나 여기 있어.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주시고 새 옷도 주셨어. 그래? 할머니한테 감사합니다 했어? 했어. 할머니가 자주 놀러 오래. 깨끗해진 모습으로 해맑게 말하는 딸아이를 보고 저는 벙찐 표정으로 할머니를 보았어요. 할머니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자네도 올라와 한마디만 남기고 다시 딸을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가셨고요. 윗집에 가니 귤이며 고구마 껍질이 잔뜩 쌓여 있었고 할머니와 제 딸이 먹고 있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작은 상 위를 치우더니 밥을 푸고 마른 반찬 몇 가지를 차리시더군요. 그러더니 저더러 이리 와서 밥이나 같이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어색하게 밥상에 앉아 눈치를 보고 있으니 저더러 그러시는 겁니다. 애 엄마가 손모가지가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애는 잘 키우겠어? 애 키우는 사람은 이런 손모가지로는 못 살아. 아, 네. 죄송합니다. 밥도 좀 팍팍 먹고. 애 엄마가 눈치는 왜 봐? 염치고 뭐고 일단 살아남을 생각부터 해야지. 누가 이런 밥상을 주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음식부터 자식 입에 넣고 본인 입에도 넣을 생각부터 하란 말이야.
그제야 저는 수저를 집어들었어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딸아이는 그저 해맑게 밥을 먹고 있었죠.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는 묵묵히 손으로 김치를 찢어 제 밥그릇에 올려주셨고 저는 그렇게 울면서 밥을 먹었어요. 100마디 말보다 제 밥 위에 무심하게 얹어주시는 김치 한 조각에 저는 그간의 서러움이 전부 위로받는 걸 느꼈죠. 그렇게 저희 모녀는 할머니께 배부른 한 끼를 얻어먹고 양손 가득히 귤과 고구마까지 받아들고 반지 앞방으로 내려왔어요. 귤이랑 고구마 봉지를 건네시는 할머니 손길에 제가 주춤하자 할머니는 또 한 번 눈치 보는 거 아니랬지? 하며 제 손을 살짝 때리며 혼내셨죠. 저는 후다닥 귤과 고구마 봉지를 받아들고 목이만 한 소리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린 채 돌아왔고요. 반지 앞방에 다시 들어가는데 그제서야 방 안이 전에 없이 따뜻한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할머니의 도움으로 난방까지 틀 수 있었던 저희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고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제가 없을 때마다 저희 딸을 집으로 데려가 밥도 먹이고 책도 읽어주셨어요. 제가 외출을 했다가 들어오면 저까지 데려가 밥을 먹이셨죠. 사람이 그래도 염치가 있지 공짜밥을 맨날 얻어먹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아끼고 아꼈던 1,000원짜리 지폐라도 건넬 참이면 할머니는 또다시 저를 혼내셨죠. 내가 눈치 보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지금 자네가 나한테 염치 차릴 때야? 일은 구했느냐 이 말이야. 자꾸 혼이 나다 보니 그 말이 하루 종일 맴돌더군요. 어느새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계속 되새기며 일을 구하러 다녔어요. 저희 딸을 먹여 살리려면 제가 더 이상 눈치 보며 쭈뼛거리면 안 된다고요. 저 정말 일 잘할 수 있어요.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힘도 세요. 전에는 슈퍼마켓도 운영했는데 짐도 다 제가 날랐을 정도로 힘이 세요. 뭐든 시켜만 주시면 정말 잘할게요. 아니면 이거 남을 버리는 거면 저한테 버려주세요. 저희 딸이 밥을 못 먹고 있어서요. 아니면 200원에 사면 안 될까요? 저기 아줌마 이리로 와봐요. 제가 음식점이며 시장이며 어딜 가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다니니 하루는 시장에서 순대를 파시던 아저씨가 저를 부르더군요. 제가 다가가니 시내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기에 종합상가가 하나 들어온다니까 한번 가봐요. 상가가 생기면 거기서 일할 사람들도 필요하겠지. 여기는 다 자기 입에 풀칠하기 급급한 사람들이야. 슈퍼도 해봤다니까 물건 파는 거 하나는 잘하겠네. 저기로 한번 찾아가 봐요. 정말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신기하게도 한번 좋은 일이 생기니 그 다음부터는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빗줄기 하나 보이지 않던 캄캄했던 곳에서 한순간에 환한 밖으로 나온 것처럼요. 저는 당장 그 자리에서 종합상가로 가서 일자리를 구해왔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한 타이밍이었죠. 손님들 물건 계산해주는 일은 손에 익을 대로 익은 일이라 저는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양의 물건을 다뤄본 적은 없어 처음에는 약간 낯설었지만 그래도 금방 일을 척척 해낼 수가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관리자의 눈에도 들게 되었어요. 아마도 제가 항상 의욕 넘치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직원들을 관리하던 그 사람은 저에게 일을 좀 더 할 수 있다면 조금 일찍 출근해서 재고 관리를 돕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죠. 그 역시 저는 금방 해낼 수 있었고 덕분에 저는 돈을 조금 더 벌 수가 있었어요. 종합상가에서 그렇게 신발이 다 해질 정도로 일을 하고 그간 밀려있던 월세를 다 갚은 그날 저는 집에 가는 길에 신이 나서 고기며 떡볶이며 잔뜩 사들고 할머니 집에 갔어요. 딸아이는 여느 때처럼 할머니와 함께 숙제를 하고 있었죠. 할머니, 윤서야, 맛있는 거 사왔어요. 이거 식기 전에 얼른 먹어요. 허이고,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월세는 다 갚고 이러는 거야? 오늘 다 갚았어요. 그간 밀린 것까지 싹 다요. 오늘은 드디어 제가 한턱 쏘는 거니까 할머니 많이 드세요. 이건 눈치 보는 거 아니고 제가 너무 기뻐서 사온 거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참나. 할머니는 입으로는 툴툴거리면서도 슬쩍 입꼬리가 올라가시더군요. 저희는 그날 배부르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정말 마음 편하게 웃으며 저녁을 보냈답니다. 할머니는 제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희와 항상 같이 식사를 하며 가족과 다름없이 지내주셨어요. 그러다가 딸아이가 중학교에 막 진학할 시기에 어느 날 주무시던 중에 고요히 하늘 아래로 가셨죠.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주무시던 중에 평안하게 가시는 게 호상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그간 할머니가 저희 모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한 마음을 하늘도 알고 그런 상을 내려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의 빈손은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간 살면서 할머니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따뜻했어요. 그 무뚝뚝한 얼굴로 참 많이도 베푸셨더군요. 제가 할머니 생전에 물어봤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의 대화는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왜 이렇게 저희한테 잘해주세요? 집 주인분께 들었는데 관리비를 할머니가 다 내주시고 있으셨다면서요? 저희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자네도 나이 들어보면 알아. 저도 먹을 만큼 먹었어요. 이제 할머니 마음을 알 나이도 된 것 같은데요. 애를 더 키워보면 알아. 세상의 모든 젊은 애들이 다 내 새끼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나이가 있어. 외면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는 나이. 나는 그게 좀 일찍 와서 그렇지. 망할 놈의 화마 때문에. 화마요? 불나신 적 있으세요? 아, 그만 물어봐. 윤서 내일 준비물 크레파스 사오라는 거 못 들었어? 애 자니까 얼른 자네가 다녀와. 나중에 집주인분께 들어보니 할머니는 원래 슬아에 아들, 딸을 한 명씩 두고 계셨다고 해요. 남편은 일찍이 집을 나가 할머니 혼자 악착같이 두 아이를 키우는데 하루는 할머니가 안 계신 사이에 집에 불이 붙은 겁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왔을 때는 이미 두 아이를 잃은 상태셨고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저는 더욱더 할머니를 친엄마처럼 따르고 모셨죠. 가족을 잃은 슬픔을 저도 모르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평안히 하늘로 올라가신 날 저는 빈소에서 다짐했어요. 할머니가 베푸신 은혜를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갚고 살겠다고요. 그 후 세월이 많이 흘러 딸아이는 장학금을 받고 대학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려서부터 산수를 잘하던 우리 딸은 수학 선생님이 되겠다며 교대를 들어가더니 정말로 수학 선생님이 되었죠. 그 사이 제가 일하던 종합상가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로 바뀌게 된 지 오래였고 저는 그 대형마트 시식 코너에서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동안 일이 끊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딸내미 결혼자금도 모으고 그 옛날 어린 딸과 살던 반지 앞방에서 나와 작은 주택 빌라로 이사를 할 수 있었어요. 매년 돼지저금통에 짜투리 동전을 모아 구색은 냄비에 나올 수도 있었고요. 저희 모녀는 그 시기에 아주 평온한 행복을 누렸어요. 이제는 우리 모녀 앞에 그 어떤 시련도 없을 것만 같았죠. 저희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엄청난 행운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저희가 바라는 건 그저 지금 같은 행복이 지속되기만을 바랬던 것뿐이니까요. 하지만 저희의 이 소박한 소원마저 너무 큰 욕심이었을까요? 그 행복은 얼마 못 가서 또다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날은 몇 년 만에 찾아왔다는 한파가 찾아온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길이 꽝꽝 얼어있더군요. 추운 날이라 발길을 서둘러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튀어나온 겁니다. 저는 오토바이에 치이진 않았지만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이 스쳤고 저는 순간적으로 놀라 넘어지고 말았죠. 저는 골목길 옆 계단으로 미끄러져 떨어졌고 왼쪽 다리가 그대로 꺾이게 되었어요. 인적이 드문 곳이라 보는 사람도 없었고 제가 손수 신고를 하기엔 가방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핸드폰을 가져오기도 어려웠죠. 저는 숨막히는 고통에 한동안은 찍소리도 내지 못하다가 온 힘을 쥐어짜서 소리를 냈어요.
사람 살려. 여기 사람 살려. 거기 아무도 없어요? 살려주세요. 1시간 정도 흘렀을까요? 다 쉬어버린 목소리로 계속 살려달라는 말을 하는데 지나가던 한 아저씨가 저를 발견하셨고 그 자리에서 구급차를 불러주셨어요. 제가 떨어뜨린 가방을 보고 혹시 여기서 사고가 났나 싶어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하셨다고 해요. 저는 곧바로 응급실로 가 무릎 수술을 받았지만 사고가 난 뒤 너무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었기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고 하더군요. 수술을 받더라도 예전처럼 다리를 쓸 수 없다고 했어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찾아온 딸은 그런 저를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나중에 핸드폰을 보니 안 그래도 딸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게 와 있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하는 몸이 되었죠. 한쪽 무릎만 문제가 아니라 전신의 타박상도 함께 받았는데 다리를 절게 되니 온몸이 안 쑤시는 곳이 없더군요. 결국 저는 병원을 한동안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간 제 딸 결혼 자금으로 보태겠다고 모은 돈을 제 치료비로 몽땅 쓰게 되었죠. 모은 돈이 사라지게 되니 몸이 불편하더라도 일을 쉴 수는 없었어요. 저는 다리를 절면서도 악착같이 출근을 했고 제 딸은 그런 저를 가만 볼 수가 없었나 봐요. 몇 개월 후 딸이 갑자기 저에게 일을 관두라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니? 어떻게 일을 관둬? 일 안 하면 뭐하고 있으라고. 내가 여기 바로 옆에 가게 마련해 줄 테니까 그냥 거기서 일해 엄마. 엄마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내가 불안해서 못 보겠어서 그래. 네가 무슨 돈으로 가게를 마련해. 됐어.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너는 저축하라니까. 참나. 나 공무원이야.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아? 이런 거 마련해도 나 시집 가는 데는 문제없이 돈 모을 수 있으니까 잔말 말고 내 말대로 좀 해. 누가 집에서 노르래? 가서 돈 벌어 오라고 엄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딸내미의 농담 섞인 말에 제가 뭐라 반박할 수가 없더군요. 결국 저는 몇십 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집 바로 옆에 작은 편의점을 내어 일하게 되었어요. 언제 알아봤는지 딸은 이미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마련해 주었고 주택가 안에 있는 편의점이다 보니 꽤 수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일을 하다가 오히려 밤늦게 편의점을 찾는 손님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야간 알바를 써서 24시간 관리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희 동네 주변에는 새로운 건물이 많아졌어요. 듣기로는 근처에 역도 생기고 큰 회사도 몇몇 들어오면서 유입 인구가 많아졌다고 하더군요. 서울까지 가는 길도 뚫려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요. 유입 인구가 많아지니 근처에 편의점들이 많이 들어서는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신기하게도 한 끗 차이로 빈부가 나뉘더라고요. 저희 동네는 새로 생긴 역까지 가려면 길을 건너서 걸어가야 했고 앞 동네는 쉬너 없이 뛰어가면 바로 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웃긴 일이지만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앞 동네로,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청년들이나 빈곤층들은 저희 동네로 들어오게 되었죠. 다행히 제 편의점은 수요가 끊이지는 않더군요. 젊은 분들은 저희 때랑은 달라서 한 푼이라도 저렴한 시장이나 큰 마트를 찾는 대신 무조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걸 사가더라고요. 아예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전부 해결하는 것 같았죠. 저는 저희 딸보다도 어린 청년들이 편의점 밥만 먹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그나마 건강한 걸 먹으라고 편의점을 조금 넓혀 밥 먹을 공간도 만들고 바나나, 사과 같은 과일류나 즉석밥은 발주를 항상 많이 넣었어요. 남으면 저희가 먹으면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요. 저의 선의가 손님들에게 잘 통했는지 끼니를 때우는 손님들이 저희 편의점으로 꽤 왔어요. 가게 자체가 작았기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몇몇 청년들과 직장인들이 밥을 먹으러 왔죠. 저는 무거운 짐 정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알바생들 일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테이블을 닦고 청소하는 일은 제가 틈틈이 내려가서 했죠. 나이가 들면 오전 오후를 다 알바생을 고용해버리니 하루 종일 할 게 없어서 운동 삼아 청소를 했어요. 돈이 많이 벌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편의점 대출금을 갚고 생활비를 충당할 수는 있었고, 이제는 딸도 벌이가 생겼으니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는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전 알바생이 있는 시간에 또 잠깐 내려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한 손님이 들어오더라고요. 추운 날씨에 맨발에 슬리퍼만 신은 채 모자를 푹 눌러쓴 여학생이었어요. 그 시간에 학교는 안 가고 왜 서북 차림이지 싶어 눈길이 갔는데 한참 동안 즉석밥을 만지작대다가 또 삼각김밥을 만지작대다가 선뜻 무엇 하나를 고르지 못하더라고요. 가만 보니 가격표를 보고 고민을 하는 것 같았죠. 손이며 발은 전부 부르텄고 언뜻 보이는 손목, 발목을 보니 뼈가 앙상해 보이는 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생에게 다가갔어요. 학생, 혹시 점심 먹었어요? 삼각김밥 사러 온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말을 걸자 민망했는지 그대로 편의점을 나가려고 하길래 저는 얼른 학생의 손목을 잡았어요. 세상에, 손목을 잡는데 보는 것보다 훨씬 말랐더군요. 저는 학생을 데리고 계산대 앞으로 가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한 뒤 비닐봉투에 이것저것을 담아주었죠. 주로 즉석밥, 일회용 포장김치, 삼각김밥, 라면 같은 것들이었어요. 특히 삼각김밥은 어차피 유통기한 지나면 폐기할 것들이었기에 싹 쓸어 담아주었어요. 학생은 그걸 보고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저는 그런 학생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며 말했죠. 내가 더 괜찮아요. 내가 딸내미를 하나 키우는데 학생이 너무 우리 딸내미 같아서 그래. 어차피 이거 시간 지나면 폐기할 거 내가 학생한테 먹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물리거든. 이것 좀 학생이 집에 가서 다 먹어주고 다 먹으면 꼭 다시 찾아와줘요. 우리는 매일매일 폐기할 삼각김밥이 나오니까 학생이 우리 좀 도와줘. 알겠지? 학생은 제 말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고 봉투를 받아갔답니다. 그 뒷모습을 보니 오래전 추운 반지 앞방에서 지내던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윗집 할머니의 마음이 온전하게 이해가 갔어요. 다 내 새끼 같아서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 없다던 그 마음이요. 할머니께 처음 밥을 얻어먹던 그날이 떠올라 눈물이 금세 차올랐죠. 세월이 훌쩍 지나도 그날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더군요. 저는 그날 이후로 알바생들에게는 제 카드를 주고 식사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어쩐지 그 학생이 또 찾아올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틀 뒤 제 예상대로 학생은 다시 저희 편의점을 찾았어요. 저는 문 밖에서 어정쩡하게 서서 들어올지 말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학생을 보고 나가서 학생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학생, 저번에 싸간 거 잘 먹었어요? 네. 그거 다 먹었죠? 탈은 안 났어요? 네. 그럼 다시 싸줄 테니까 기다려요. 저 괜찮아요. 그러려고 온 게 아니라.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그러려고 온 게 아니면 뭐하러 온 거예요. 학생은 전곡이 찔려 아무 말도 못했죠. 저는 이것저것 또 먹을 걸 잔뜩 비닐봉투에 담아왔어요. 그리고는 학생을 데리고 바로 옆에 있는 저희 집으로 데려왔죠. 학생은 우물쭈물하면서도 저를 따라오더군요. 집이 좀 좁죠? 일단 여기 앉아요. 이건 이따가 들고 가서 집에서 먹고 지금은 제대로 된 밥을 좀 먹고 가요.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으셔도 내가 밥을 혼자 못 먹어서 그래. 우리 딸이 오려면 시간도 많이 남았고. 감사합니다. 어린 학생이 벌써부터 의자에 앉을 때에도 수저를 들 때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눈치를 보는 게 다 보이더군요. 그게 참 보기 안쓰러워서 그래서 할머니가 나한테 눈치 좀 보지 말라고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었죠. 저는 아침에 해놨던 된장국과 집에 있는 반찬 몇 가지 올려 간촐하게 상을 차리고 학생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집에 돌아가려는 학생에게 내일도 찾아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학생이 혹시 안 올까봐 계속 편의점 주변을 서성였는데요. 다행히 학생은 저희 집을 찾아와 주었어요. 부끄러워하면서도 밥을 먹으러 와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렇게 저는 매일 학생과 점심을 같이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며 조금씩 친해졌어요. 학생은 왜 자신이 학교도 안 가고 밥도 못 먹고 있는지 깊은 속사정까지는 얘기해주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같이 한 달 정도 식사를 같이 하다 보니 자신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어떤 재밌는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사소한 얘기들은 먼저 꺼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며 웃기도 하고 목소리도 밝아지는 게 확실히 처음 봤을 때보다는 좋아 보여서 저는 내심 굉장히 뿌듯했답니다. 한 2개월쯤 지났을까요? 학생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오질 않았어요.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어도 찾아오질 않자 괜히 안 좋은 생각이 들며 걱정이 되더군요. 하지만 그때쯤에는 제가 다시 무릎이 안 좋아지면서 학생을 찾아다니기도 어렵게 되었어요. 저희 딸 몰래 병원에 다녀오니 수술을 한 번 더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수술비를 한 번에 감당할 정도로 목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딸에게 이야기하자니 지금 갖고 있는 대출도 있는데 또 어디서 돈을 구해올까봐 신경이 쓰였죠. 그래서 그냥 조금 참고 있어 보기로 하고 대신 편의점 청소를 조금 덜 했어요. 몇 달 정도만 돈을 모아서 수술을 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평소처럼 아픈 무릎을 주물러 가며 편의점에 내려가 혹시 그 학생이 찾아오는지 않는지 내려다보며 의자에 앉아 있었을 때였어요. 날이 많이 풀려 편의점 앞에 앉아 있어도 괜찮은 날이었고 무릎의 통증은 점점 심해지던 때였죠. 그런데 편의점 앞에 어떤 고급 세단이 차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외제차였죠. 누가 가게 앞을 이렇게 딱 가로막고 차를 세우나 싶어 일어나려는데 무릎에 엄청난 통증이 밀려와 그만 바닥에 엎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차에서 내린 누군가가 할머니! 하고 소리치며 저에게 후다닥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걱정하던 그 여학생이었죠. 그런데 푸석한 얼굴로 모자를 푹 눌러 쓴 모습이 아닌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학생, 그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야 찾아왔어?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이제 다 끝나서 괜찮아요. 할머니, 어디 안 좋으세요? 다리 아프신데 안 좋아지신 거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시면서. 학생은 같이 온 건장한 남자와 함께 저를 부축하더니 당장 병원부터 가자며 고급 세단이 저를 태웠어요. 당장 통증이 심했던 저는 두 사람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대로 함께 병원으로 갔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의사는 저를 알아보고 혼을 내더군요. 환자분,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그때 바로 수술 받으시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바로 수술 받고 가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다리 아예 못 쓰신다니까요. 의사의 호통에 학생과 함께 온 남자는 바로 수술을 해달라고 했고 제가 아무리 말려도 괜찮다며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수술비는 다 제가 부담할 테니 걱정 말고 수술 받으세요. 제 동생한테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수술 끝나시면 제대로 감사 인사 전할 테니 일단 수술부터 받고 오세요. 저는 얼떨결에 그렇게 수술을 받고 나왔고 마취가 깨고 나니 딸과 학생 그리고 학생의 오빠 되는 사람이 다들 제 곁에 있었어요. 제가 깨어나니 딸은 퉁퉁 부은 눈으로 저에게 잔소리를 해댔죠. 엄마는 무릎이 이 지경이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이걸 이때까지 숨기고 있었어? 이분들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딸의 말에 반박하기도 어려워 곤란하게 앉아 있었는데 학생의 오빠 되시는 분이 그런 딸을 진정시키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수술 경과는 다행히 좋으시대요. 저희가 타이밍 맞춰서 찾아뵙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조금만 더 늦으셨어도 큰일 날 뻔하셨대요. 무릎뿐만 아니라 고관절, 골반, 척추까지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 수술 부위 아무시는 대로 재활치료도 꾸준히 받으세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게 한두 푼이 아닐 텐데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닙니다. 제 동생을 살려주신 분인데 당연히 이 정도 은혜는 갚아야죠. 그리고 저희에겐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은혜를 못 갚으면 죽는 병에 걸렸으니까 제발 꼭 치료 좀 받아주세요.
간곡히 말하는 분에게 계속 거절을 하기도 그렇고 해서 결국 저희는 알았다고 하고 그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오빠가 이렇게 잘 사시는 분인데 그동안 동생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있었는지 말이죠. 저희 부모님은 오래전에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함께 늦둥이인 제 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죠. 그때 당시 동생은 너무 어려서 어머니가 필요한 나이였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지사로 발령받으시면서 같이 미국으로 가 살고 있었고요. 어머니와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가 몇 년 전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뒤늦게 듣게 되었어요. 그 뒤로 아직 학생일 동생이 걱정되어 찾아보려 했는데 저희가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동안 어머니랑 제 동생은 그렇지가 않았더라고요. 어머니가 지인에게 크게 사기를 당하시면서 어렵게 살고 있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죠. 그마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동생은 혼자서 일을 구하지도 못하고 집에서 고립된 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보험금은 빚 갚는 데 다 나가고 수중에 돈도 없이 굶고 있던 동생을 저희보다 사장님이 먼저 발견하신 거고요. 사연을 듣고 나니 그 학생이 어린 나이부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지 눈에 훤하더군요. 어린 학생이 안타까웠던 저희 모녀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학생을 다독여 주었어요. 학생도 그간에 힘들었던 일들이 떠오르는지 눈물을 훌쩍이더라고요. 제 딸이 먼저 침묵을 깨고 물었어요. 그럼 이제 미국으로 다시 가시는 건가요? 동생분 데리고요? 아니요. 이제 저희가 한국으로 와야죠. 동생은 아직 영어도 서툴고 괜히 낯선 환경으로 데려가 고생시키느니 저희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직 중학생이니까 한국에서 남은 중학생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를 미국에 있는 학교로 가도 되고요. 천천히 생각해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재활치료 받으시는 것 감시도 해야 하니까요. 그분은 장난스럽게 저를 보며 이야기하셨는데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분 말대로 저는 수술 부위가 아무는 대로 재활치료에 집중하게 되었고 긴 시간 끝에 다시 예전처럼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학생과 오빠 되시는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주말에 찾아와 정말로 제가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는지 감시했고 겸사겸사 식사도 같이 하는 사이가 되었죠. 학생은 몰라보게 살이 뽀얗게 오르고 혈색이 좋아졌는데 그간 가려져 있던 예쁜 얼굴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더군요. 올 때마다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제잘되며 말해주는데 마치 딸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저희는 어느새 둘도 없이 친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런 저희 두 사람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두 사람, 제 딸과 학생의 오빠는 언제부턴가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더군요. 처음에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연락을 시작하다가 어느샌가 본인들 이야기를 나누게 된 듯 했어요.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그렇게 나가서 남자 좀 만나라고 할 때는 안 만나더니 이렇게 갑자기 인연이 이어지니 딸아이는 순식간에 사랑에 빠진 듯 했죠. 그건 남자 쪽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저와 학생이 대놓고 놀려도 얼굴만 빨개지면서 웃더니 얼마 전에는 나란히 저를 찾아왔어요. 둘이서 식을 올리겠다고요. 사장님, 아니 저 어머님, 윤서 씨랑 정말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윤서 씨 시킬 자신 있고요.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참나, 허락하고 말고가 어딨어요. 우리가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니고 보통 인연도 아닌데 당연히 찬성이지. 얼른 우리 딸 데려가요. 내가 그동안 이날만 손꼽아 기다렸다고. 엄마, 아무리 그래도 너무 쉽게 허락하는 거 아니야? 고민하는 척이라도 좀 해봐. 우리 딸 노처녀 되기 전에 얼른 데려가요. 얼른. 이미 서로 친해질 대로 친해지고 이보다 더 좋은 인연이 없는데 대체 고민할 게 뭐가 있겠나요? 사돈 되시는 어르신도 한국에 오자마자 저를 찾아와 주셨고 이미 서로 좋은 관계였는걸요. 저희 딸은 내년 봄에 결혼을 앞두고 있고 결혼 준비도 차근차근 순조롭게 해나가고 있답니다. 신혼집은 이미 마련해 두었고 식을 올리는 대로 저 역시 신혼집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될 것 같네요. 예비사돈과 예비사이가 막둥이 딸을 저에게 좀 봐달라며 부탁조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몸이 불편한 저에게 조금이라도 편한 집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었죠. 저는 요즘 천천히 편의점을 정리하고 있어요. 엊그제 종이 청첩장이 나와 건네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덤덤하던 마음이 갑자기 확 울렁거리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간 팔자 드센 엄마 덕에 고생만 했던 우리 딸이 이렇게 어른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올라오면서요. 하늘에서 우리 남편이 이런 우리 딸을 보면 얼마나 대견해야 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간에 살아왔던 일들이 전부 생각이 나면서 이런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써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에서는 울면 안 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마음이 울렁여서 쓰겠나 싶기도 하네요. 이제야 빛을 보는 제 딸과 사위의 결혼을 많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든 길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언젠가는 그 힘듦이 모두 보상받는 날이 반드시 오니 조금만 더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